북한이요. 핵시설을 여러 곳에 설치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절대로 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The site is obliterated, and we think everything.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에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시설이 얼마나 파괴됐냐. 진짜 트럼프 말대로 핵 프로그램이 완전 파괴된 게 맞냐 이걸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용주 평론가. 일단 그러면 가늠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방사능이 유출됐냐 아니냐일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그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타격하면서 네. 혹시라도 거기에서 뭐 이런 핵 관련된 이 방사능 같은 게 노출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행히도 이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이 표적이 된 핵시설 3곳에서 방사능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확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아랍 쪽에서도 그 관련 조사를 해봤는데 네. 다행히도 그 아랍 및 걸프 지역에서는 방사능이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란 쪽에서는 좀 궁금해하는 게 미국에서 이 타격을 굉장히 세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이 피해가 우리가 좀 적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좀 많은 궁금증을 좀 낳고 있습니다. 아니 뭐 방사능 유출이 되면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지만 조한모 박사님, IAEA가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몇 달 안에 이란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랑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말 자체가 과장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 이란의 방대한 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게 나탄즈, 포로도, 이스파한이었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라늄 광석에는 우라늄이 0.01%부터 0.3, 뭐 많은 건 20%가 있지만 그 정도밖에 안 들어있고 그 안에서도 이 분열을 할 수 있는 우라늄은 U235는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이걸 골라내는 게 이제 농축이거든요. 요거를 5%까지 농축하면 원자로에 평화적으로 쓰는 거고 90%까지 농축을 하면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우라늄탄이거든요. 네. 그 농축하는 시설이 저기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에만 농축 시설이 있었는지 다른 데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 3곳을 때리고 나서 네. 그것도 지하에 그리고 본인은 완전히 파괴됐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가 완전히 파괴됐다. 핵이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건 아닌 거죠. 핵 프로그램의 일부가 타격을 받은 거고 거기다가 미군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스파한 같은 경우는 너무 깊어서 벙커버스를 쏘지도 못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 해결됐다. 끝났다. 수십 년 후퇴시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IAEA 사무총장 말은 아니다. 수개월 이내에 농축을 다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란은 이제 마지막까지 농축한 게 60%였거든요. 히로시마는 90%. 60%에 90%라니 몇 주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수개월 내에 네. 빠르면 더 빨리 그러니까 농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진위 여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트럼프의 말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언론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자 위성 사진에 이런 게 포착이 됐어요. 문성무 센터장님. 예. 보면은 자 위성 사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게 이란의 핵시설 인근에서 포착이 된 거거든요. 저렇게 줄지어서 그러니까 이게 공습 전이에요. 미국이 공습하기 전에 저렇게 트럭들이 쭉 줄지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혹시나 트럭으로 농축 우라늄 저장고를 통째로 옮겨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6월 19일로 저기 찍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 타격한 날짜보다 며칠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벙커버스터를 이용을 해서 네.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이란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타격을 받기 전에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뭐 위치를 이동해 놓으면 지금 타격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이걸 복구를 해서 네. 핵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저 트럭이 나와 있는데 대략 한 16대 정도 되는데 네. 저게 지금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농축 우라늄 대략 한 60%로 농축돼 있는 그 고농축 우라늄이 부피가 크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트럭에다 실어서 충분히 저렇게. 옮길 수 있고 네. 이 저장고 자체를 통째로 트럭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저게 지금 그 육불화 우라늄 수송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거를 어디인지 모른답니다. 네. 저 트럭은 발견했지만 이동해서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소재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저기 옮겨진 것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예. 지금 IAEA 사무총장도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전문가들도 그럴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지금 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아까 조한범 박사님은 그 이스파한이 너무 깊어서 벙커버스터를 못 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기도 어쨌든 공습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고대 유적지가 되게 많대요. 네. 근데 여기로 핵시설, 핵물질들을 좀 빼돌렸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포르도에 있는 것은 예. 나탄즈 인근에 굉장히 깊은 그 지하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네. 이게 시설들을 지하화해야 되겠다. 그 노하우를 발견을 하고 이후에 굉장히 지하 시설들을 발전시켰는데 지금 사실 포르도에 있는 지하 핵시설도 과거에 혁명 수비대가 썼던 시설을 핵시설로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 나탄즈에는 더 깊은, 다시 말하면 벙커버스터로도 때리기 어려운 곳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파한, 네. 이스파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GBU를 쓰지도 못했거든요. 네.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스파한이 원래 그 이란의 3대 도시이고 역사 유적이 많은 도시인데 아마 그 어딘가에 이 물질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옮겨놨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고대 유적지 어딘가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란이 뭐 만약에 고농축 우라늄을 정말로 빼돌렸다 이런 가정하에 얘기를 해본다면 아니 이런 일이 북한에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요 조한범 박사님 북한도 그럼 핵물질을 빼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미 빼돌려 놨다고 봐야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불편하고 무서운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 U235는 비중이 19쯤 돼요. 물의 19배예요. 네.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은 비중이 물의 20배예요. 그러면 플루토늄탄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는 6.2kg이거든요. 네. 이만큼이었어요. 그다음에 히로시마에 지금 그 이란 얘기하죠. 네. 이란이 나오는 그 U235 같은 경우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64kg인데 네. 크기는 얼마나냐?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는 30cm예요. 이 정도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걸 숨기는 게 일이겠어요? 그다음에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도 폭이 한 30cm, 높이가 한 1.5m 되거든요. 요게 한 2,000개 정도면 1년에 U235 순도 90% 50kg을 만들거든요. 네. 지금 요 스튜디오 안에도 지금 100개에서 20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그 연결하면 캐스케이드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옮기고 숨기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북한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데 모든 걸 안 숨겼을 리가 없고 네. 이란도 그거 옮기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은 사실은 공습을 통해서 완전한 제거가 아니고 네. 겁을 주고 포기시키고 협상을 한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완전히 해결했다, 폭파했다 그래버리니까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라늄은 한 커피 원두고 고농축 우라늄은 이걸 뭐 좀 즙을 더 짠 에스프레소 원두와 좀 비슷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북한의 핵 물질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원자로가 있어요. 평화적인 목적에 원자로를 중심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원자로에 연료가 들어가기 전을 선행 주기 쓰고 난 다음 후행 주기라고 그러는데. 네.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U235를 천연 광석이 너무나 희박하니
요걸 골라 모으는 걸 농축, 고농축이라고 그래요. 5%까지 농축시키면 저게 이제 그 원심 분리기거든요. 네. 저 장치를 캐스케이드라고 그러는데 저게 지금 농축시키는 거예요. 저걸 5%까지만 농축시키면 괜찮은데 지금 북한은 저 90%까지 농축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 물질을 지금 아까 히로시마에 64kg 썼다고 그랬죠? 네.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한 20kg만 쓰면 되거든요. 저게 최소 500에서 2000kg까지 있어요. 여기서도 100개가 나오죠. 그다음에 플루토늄탄은 지금 영변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추출해서 50kg 내외가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나가사키에 6점이 있었지만 지금 2, 3kg, 1kg만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탄두는 들쑥날쑥인데 네. 최소 50에서 100개 정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정도로 급은 이미 추출해 놨고 네. 일부는 핵탄두를 만들었다. 플루토늄탄도 있고 우라늄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추정치지만 핵탄두 보유량은 한 약 50개 정도,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70kg,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한 540kg 정도 540kg는 된다. 저는 최하예요. 최하예요? 최대 잡으면 2000kg까지 잡아요 지금. 아, 그 정도로. 왜냐하면 영변에도 농축 우라늄 네. 원심 분리기가 있고 강선에도 있고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만들지만 유치원 지하에까지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숨길 수가 있고 플루토늄은 추출을 하면 미세한 원소들이 날아가니까 네. 포집 항공기를 띄우면 알아요 하는지. 근데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몰라요. 어디서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그런데 이게 우라늄 뭐 추출하고 저장하고 실험하는 곳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면서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지금 영변에는 원자로가 있고 플루토늄 추출하는 데가 있고 농축 우라늄 만드는 게 있고 네. 강선에는 농축 우라늄 시설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막 서해 저기 방사능 폐사가 나왔다 이런 데 있죠. 네. 그게 평산이에요. 평산에는 우라늄 광산이 있고 우라늄 광산에서 너무 희박해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옐로우 케이크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제 이런 과정 작업이 저기에 있고 저기에서 폐수가 나와서 서해로 흘러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논란의 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서해 강화도에서 해보니까 별 이상은 없더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전역이 핵기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잠깐 지도 나왔는데 거의 곳곳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핵시설들이. 자, 보면은 저렇게 곳곳에 다 흩뿌려져 있는 북한의 어떻게 보면 흩뿌리기 전략 같기도 한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급 우라늄을요. 자그로스라는 산맥 깊숙한 지하 요새에 숨겼을 가능성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핵물질을 도대체 어떻게 숨길까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 자, 첫 번째 4대 핵 위장술 가운데 그러니까 둔갑술인데 비료 공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성문 센터장?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무기를 만드는 그 과정, 다시 네. 말하면 이게 지금 천연 우라늄에서 5% 정도만 농축을 시키면 이건 원자료의 연료, 예. 발전을 위한 연료로 쓰는 거지만 그걸 90%까지 올리면 고농축 우라늄, 핵 무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북한은 그동안 이게 비료 공장이라든지 뭐 시멘트 공장, 네. 뭐 여러 가지 민간 산업 시설로 위장을 시키는 거예요. 둔갑을 시키는 거죠. 둔갑을 시켜서 뭐 조그만 공간 지하에서 얼마든지 농축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영변뿐 아니라 강선에도 그런 걸 이미 비료 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겉보기에는 비료 공장. 비료 공장인데 속에서는 농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농축 우라늄을 확보를 했던 것이고 함흥에도 청년화학연합 기업소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사실은 핵 연료를 만드는 그런 일종의 화학 관련된 공장으로 이렇게 위장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여기서 농축하고 핵 관련된 그런 농축 그런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왔다. 그렇다면 이런 민간 시설로 둔갑을 시켜서 그동안 핵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사실 북한에게 기만을 당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겉보기에는 뭐 비료 공장처럼 지어놨지만 안에서는 사실상 핵 개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은닉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 보면은 그러니까 4대 핵 위장술 가운데 은닉술 지하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죠?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국가 차원에서 지하화 능력이 가장 강한 게 북한이겠죠. 왜냐하면 6.25 때 항공전력이 모두 괴멸당한 상태에서 지금 태평양 전쟁에 썼던 폭탄 네. 투하량의 60%가 북한에 투하가 됐어요. 그 정도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6.25 때부터 네. 모든 시설들을 지하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렇게 막 지하로 예, 들어가는 지하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시설도 대부분은 지하화돼 있을 거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고, 따라서 북한도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네. 이란도 산악이 많지만 북한도 많아요. 화강암지 산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많은 시설들은 지하화돼 있을 거고, 그러나 지하화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지만 이 핵물질이라는 걸 숨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고농축우라님이 뭐 방사능이 뭐 엄청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숨겨놓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은 NPT를 탈퇴하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란의 60% 순도가 408km라는 아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 사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얻어맞고 나서 이제 안 받겠다 하니까 앞으로는 이란도 더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비료 공장으로 위장하고 또 이렇게 지하에 은닉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면, 세 번째는요, 핵 위장술인데 모형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시설을 만든다는 거네요.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 기존에 뭐 이런 정찰 위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다 싶으면은 네. 가짜 시설들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데에서 핵 개발을 이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 전략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풍계리 예전에 거기서 핵 그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풍계리에 이 가짜 입구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짜 입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구는 사실 가짜였고 진짜 입구는 저 뒤쪽에 있었는데 오. 이 가짜 입구에서 뭐 그동안 이 한다고 하면서 뭐 폭파도 조금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전문가들이 좀 헷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또 하나는 또 이 영변 외곽에 이 냉각탑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냉각탑이 아니라 그냥 냉각탑처럼 생겼을 뿐이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북한이 요거를 한번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걸 살짝 하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약간 비핵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예전에 2008년에 그렇죠. 저 장면인데 네. 저거 이제 폭파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저게 진짜로 냉각탑인지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냉각탑은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약간 기만하는 게 네. 오형술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른 전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번째, 교란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차 운용이라는 말이 뜨는데 이건 어떤 전술입니까? 예, 보통 배구 경기하면 시간차 공격을 하거든요. 네. 뜨면 이 사람이 공격을 하는데 실제 공격은 이쪽에 시간차를 두고 공격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핵시설과 민간시설을 같은 공간 또는 가까운 공간에다 배치시켜 놓고 낮 시간대는 민간인이 드나들면서 비료를 생산한다든지 기계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낮에는 그렇게 하고, 캄캄한 밤이 돼서 위성이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는, 농축하는 그런 시간대를 달리해가면서 낮에는 민간, 밤에는 군사용, 이런 식으로 이 교란을 하는 그런 전술을 바로 교란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갖가지 위장 전술로 핵을 지키려는 북한이요. 그런데 이용준 평론가, 북한이 절대로 핵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핵이 존재할 수 없는 이른바 노핵존 이런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 국경 근처에는 절대로 핵시설을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는 것이 북한의 정책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오긴 했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 사실 북한이 핵을 갖는 거는 사실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 중국 국경 근처에서 이 핵 실험 같은 걸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이게 중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중국 국경 근처에는 이 핵시설을 짓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닷가 지역에도 좀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통은 이 정찰 위성 같은 거 띄워서 이렇게 살펴볼 때 보면 이제 일단은 해안가부터 훑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각될 위험이 굉장히 쉽죠. 그리고 또 침수 위험. 또 우리나라 또 장마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 또 침수되면 또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해안가는 조금 피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김일성 생가 만경대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절대로 이 핵
근처도 못 간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쪽 그 위쪽에서는 이게 저기라고 굉장히 하네요? 예? 성스러운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처럼 바티칸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에다가 뭐 이런 군사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거는 북한에서는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그럼 이쯤에서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퀴즈 정답 한번 맞습니다. 볼까요? 앞서 퀴즈를 내드렸던 건데 북한은 중국 접경 지역에 오. 절대 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꽁꽁 숨겨둔 북한의 핵시설이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뭐 공습을 당하거나 정권이 붕괴되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 핵을 생존시키기 위한 액션 플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액션 플랜이요. 이 플랜입니다. 핵 인력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인력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소련에 유학을 간 게 91년이거든요. 네. 레닌그라드 대학에. 그때 북한 친구들이 핵물리학 공부하러 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저도 만났거든요. 네. 똘똘한 친구들이었는데 아마 저 핵 개발하는데 주역이 됐을 겁니다. 최정예겠군요. 예. 지금 파키스탄이 인도가 74년에 핵실험을 하면서 네. 파키스탄 총리가 우리가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핵을 가지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실현시켜준 게 압둘 카디르 칸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 핵에도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인적 요인이 사실은 핵 개발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폭격할 때도 제일 먼저 죽인 게 9명 핵과학자거든요. 근데 9명은 안 끝나거든요. 제자들이 있고 방대하거든요. 아. 북한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시설이 무너져도 네. 노하우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핵 몇 달 안에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인력 인프라가 없어요. 그 인력 인프라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 인프라가 없는데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모든 게 부서져도 핵심 과학자들은 보존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이번에 이란 핵 과학자들을 핀셋 암살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건도 그러면 그만큼 핵 과학자들의 인력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과학자를 먼저 제거했어요. 폭격보다 먼저 제거했어요. 왜냐 시설이 부서져도 네. 이거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 이란 핵과학자들 암살해 왔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핵생존 두 번째 액션 플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리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핵무기도 좀 뭐 분해나 조립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예, 원래 핵무기 그러면요. 핵탄두가 있고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미사일에 장착을 해야 원하는 목표를 날려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시에 대비해서 이 북부 지역, 물론 뭐 중국 접경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겠죠. 북부 지역 지하 깊숙한 곳에 네. 핵탄두 다시면 농축 우라늄탄, 그다음에 플루토늄탄 이런 것들을 미사일과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 이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노동 미사일 사거리가 한 1,000km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과 핵탄두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즉각 탑재를 해서 사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 이것이 바로 핵 생존의 중요한 플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북한의 핵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그 국제사회의 목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CVID를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핵시설 공습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costs of our bombing of Iran is that we may have basically ended CVID with North Korea, lik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with North Korea.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북한이 빼돌리는 전략을 이미 다 갖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 북핵을 제거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이 국제사회 협상판도 지금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적인 좀 대안을 더 마련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대화도 필요하고 압박도 필요하지만 비법이 하나 있어요. 역사적으로. 소련이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 붕괴로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목적도 이 독재체제 유지거든요. 근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 독재체제가 무너진다라는 판단하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모델이 사실은 유일한 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문성문 센터장님, 예. 어쨌든 북한의 이 핵물질과 우리는 굉장히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우리 미국과 확장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민주화되고 체제가 변화가 되면 핵 위협이 소멸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 통일, 이것에 대한 국민이 일치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핵 자체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이 하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북한의 갖가지 핵 위전술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